태국과 한국 두 국가 간의 믿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태국에서 부정적인 소문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상황이 역전되어 태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오늘 감동울림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제 전문 기자 제임스 폴리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저는 태국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경제 구조를 직접 목격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곳의 기후는 뉴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극심한 열기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시 높은 수준을 유지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끈적이는 공기는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안겨주죠. 이러한 기후 조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예요. 한 구역에는 최첨단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반면 바로 옆 구역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좁고 복잡한 거리에는 노점상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마치 유튜브 영상에서 보던 활기찬 동남아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이 거리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곤충, 박쥐, 새 등 이국적인 재료들을 튀겨 향신료를 발라 파는 노점들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들을 거리낌 없이 구매하여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생존을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듯했죠. 저는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경제적 특이점을 취재해왔어요. 그러나 방콕에서 목격한 경제적 격차는 그 어느 곳보다 현저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한 도시 내에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태국 사회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는 부유층을 하이소, 노동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로소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사회적 계층을 명확히 구분 짓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거리를 걷다 보니 숯불향 냄새에 이끌려 중년 여성이 운영하는 그릴 소시지 노점에 들렀습니다. 금방 구운 소시지 한 접시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보니 시장 상인들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이러한 광경을 보며 미디어에서 주로 다루는 하이소들의 화려한 삶과 현실 속 로소들의 고단한 삶 사이의 괴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고 고층 빌딩들은 이들의 힘겨운 삶을 조롱하듯 우뚝 서 있었죠. 걸어가던 중 해물을 튀겨 파는 한 노점상을 만났어요. 그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술주정으로 인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노부모와 아픈 아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기에 쉴 수 없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연민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단순히 금전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가 이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직원에게 최근 관광 동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 호텔이 중국 기업인 장웨이가 소유한 5성급 호텔이라고 설명했어요.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항상 만실이었고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급변했죠. 이제는 오히려 손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한때 활기찼던 로비는 지금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를 아쉬워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인 예약이 쇄도해 한국어 가능 직원을 특별 채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호텔 시설을 깨끗이 사용한다고 칭찬했죠. 현재 태국 관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의 소유주가 큰 부자여서 당장의 위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어요. 단순한 관찰을 넘어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 태국에 온 지 일주일,
이 기간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블랙홀의 정체와 그것이 왜 바뀌기 어려운지 더 깊이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콕의 뜨거운 열기에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마히돌 대학교를 방문했죠. 캠퍼스는 방콕 도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고 주차장에는 고가의 자동차들이 즐비했습니다. 9999, 8888 등의 특별한 번호판을 단 차량들은 이곳이 부유층 자제들의 학습 공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캠퍼스를 거닐다 2명의 여학생을 만났어요. 태국 귀족 가문 출신인 아틱과 뽐띠비였죠. 그들에게서 강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에 대해 물어보자 그들은 새로운 차량 번호판이나 희소가치 높은 명품, 그리고 귀족 친구들의 파티 이야기 등을 언급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하찮은 나라라고 표현했죠.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도둑질한 것이라 폄하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고구려도 중국의 것이라는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계속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뽐내는데 그런 거지 근성은 볼 수 없다며 비하 발언을 이어갔고 중국과 태국이 한국을 너무 관대하게 대했다는 주장까지 펼쳤죠. 그때 옆에서 지나가던 한 여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이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태국 학생들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어요.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태국 학생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죠. 이지은 학생은 그들이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폰, 집에서 쓰는 삼성, LG 전자제품, 그리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를 언급하며 그들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국 GDP의 30% 이상이 관광업에서 나오며 그중 한국 관광객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이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태국의 부유층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반면 한국 유학생 이지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어서 저는 킹 몽쿡 기술대학교 톤부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어요. 캠퍼스에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의아했죠. 그때 힘없이 걸어가는 안홍이라는 학생을 만났고 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안홍은 더위에 지친 듯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건넨 물병에 감사 인사를 하며 그는 자신도 곧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학비가 비싸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최근 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태국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도 있고 경찰이 마약과 음주운전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처벌이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안홍의 아버지는 현재 치료비도 없이 집에서 누워 계시는 상황이라고 했죠. 안홍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서 만난 하이소 출신의 아틱과 뽐띠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안홍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되었죠. 이 사회의 블랙홀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으로 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허름한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부와 빈곤의 격차가 이토록 극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덥고 습한 태국의 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노트북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이들과 억울한 사고로 인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재능을 펼치지도 못한 채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동시에 이 불공정한 블랙홀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알아낸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죠. 잠들기 전 태국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콕 도심의 한 호텔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이를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었고 한국인 투숙객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태국 방콕 경찰이 밝혔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태국의 유명 CEO이자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뒤 부탄가스를 들고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호텔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 역시 하위소 계층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아놈 같은 이들이 이를 보고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방콕 거리를 거닐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어제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SNS에는 관련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전통적으로 권위를 존중해온 태국인들이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옆자리의 젊은이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FC 기업 총수 손자의 사건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도 죄가 밝혀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최고 부자도 범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갔다더라. 이 말을 들으며 태국도 만약 사람들이 정의를 요구한다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고 즉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로 북적거렸죠. 서울의 분위기는 태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잔잔하게 흐르는 크고 넓은 호수와 같이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한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김진석이라는 한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굳은 의지와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정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의 끈이 제 손을 붙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에 맞서 승리한다면 태국도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용산역이 멋진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체로 조용하고 높고 깨끗한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일명 땡땡이 거리라 불리는 마을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하면서도 깨끗했으며 동화 속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워싱턴에서 만났던 안정훈 연합뉴스 기자와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잘생긴 신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안 기자는 더욱 멋진 모습이었어요. 안 기자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용산과 가까운 한강이 흐르는 곳으로 안내했죠. 공기는 상쾌했고 그는 한국 음식을 잘하는 곳이라며 큰 기와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상냥하게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묘했죠.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신기해 안 기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예의가 먼저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문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곧 직원이 하얀 물수건을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와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주었는데
이런 작은 배려에도 기분이 좋아졌죠. 안 기자의 예약 덕분에 한국 음식을 곧바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들은 큰 쟁반으로 2번에 걸쳐 나왔고 우리 테이블은 금세 가득 찼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영어로 음식 이름과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는 한국의 갈비를 정성스럽게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참을 수 없어 코를 자극하는 고기 향에 이끌려 한 점을 집어 먹었어요. 불판 위에서 구운 고기는 시각과 후각으로 2번을 맛보는 듯 했고 입안에 넣자마자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저를 보며 안 기자는 한국의 소주도 마셔보라며 작은 잔에 따라주었고 우리는 반가움에 건배를 하며 잔을 부딪혔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맥주나 보드카를 마셨는데 한국의 소주는 처음 마시는데도 친근하게 느껴졌죠. 우리 식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라는 것을 미국에서 한번 먹어봤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김치는 많이 달랐고 아삭거리는 맛이 좋아 자꾸 손이 갔어요. 또 양념게장이라는 것을 먹어보라고 해서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보았는데 그게 속살이 입안에서 툭 하고 터지며 약간 매운 듯 하면서도 맛있는 특이한 맛이었죠. 다른 음식들도 하나씩 먹어보았습니다. 수십 가지의 나물들, 6가지나 되는 김치 종류, 그리고 된장찌개라는 스프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된장찌개에는 여러 가지 야채와 버섯, 고기가 들어있어 저를 매료시켰죠. 처음 먹어보는 다양한 한국 음식에 감탄하며 시간이 흘러갔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우리는 소주를 더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퀴가 달린 로봇이 소주를 가져다 주었어요. AI 로봇이 쟁반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저는 기자로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AI 로봇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 안정훈 기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는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폴리 씨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현재 GDP는 대만과 거의 맞먹는 34,164달러 수준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안 기자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태국은 아마도 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이소라 불리는 부자들은 그동안 돈과 권력의 맛에 너무 익숙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있는 국회 앞에서 본 것들도 얘기했어요. 안 기자의 답변은 간단했죠. 한국의 주인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태국과 비교했을 때 이 두 나라는 확연히 달랐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안 기자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했다가는 국민들에게 혼쭐이 납니다. 저는 그 많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으며 처음 마셔보는 소주를 즐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환대와 기분 좋게 만드는 식당 분위기에 마치 회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식사를 마치고 안 기자와 함께 한강 주변을 걸었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둘러앉아 즐기고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람도 적당히 불어오는 한강의 밤은 무척 아름다웠죠. 저는 안 기자에게 선진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밤거리는 어디를 가도 시끄럽죠.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마약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강도와 도둑들도 많아서 밤거리는 되도록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가면 미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울에서의 만남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기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 태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주는 교훈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죠. 앞으로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 감사하며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다시 태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예의를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바른 정신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저는 발길을 돌려 다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죠. 기내에서 한국에서 보고 느끼며 제 자신에게 했던 다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자 하는 평화적인 시위와 결의,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온 변화들, 서로 예의를 중요시하며 존중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 한국에서의 경험을 태국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안 기자의 말대로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도 태국은 심판대 위에 올라갈 시간이 된 걸까요? 방콕으로 도착할 무렵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태국 사람들도 진리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방콕에 돌아왔을 때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서 불만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부자 기업 FC 기업의 손자가 방콕 호텔에서 마약을 하고 부탄가스 폭발로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도망간 사건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카메라를 챙겨 대규모 행진이 열리고 있는 도시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드디어 입을 열고 큰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 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까맣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에 이 나라 법을 국민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라. 정의는 국민들 편이다라고 써서 들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힘이 솟았죠.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사람들이 드디어 정의를 위해 깨어났다며 힘있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태국 국회 건물이 가까워지자 군복을 입은 경찰들이 총을 들고 군중들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군중들은 경찰을 밀치고 나가려 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외쳤고 총성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맨 앞으로 나가며 외치고 있는 아농을 발견했습니다. 아농은 우리는 올바른 정의와 평화를 원한다고 외쳤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농을 붙잡았죠. 지금 총을 쏘는 경찰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 발의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저는 아농의 손을 잡고 혼란한 그곳에서 벗어나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로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계속 찍어댔죠.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좀 안전한 곳으로 발길이 닿을 때쯤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비록 총소리에 달아났지만 그들의 얼굴에선 여전히 굳은 결의가 보였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높은 지위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약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농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희 가족들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 짓밟혀 살아왔어요. 이제는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총을 들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서로를 의지해 여전히 정의를 외치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봤던 일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정치에 맞서 항의와 시위를 하며 실제로 변화를 이뤄내고 있었어요. 여기 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죠. 아마도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작은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때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떠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앞으로 더는 짓밟히고 당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알리는 게 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다짐하고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생생하게 느낀 것들을 썼어요. 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약했고 고스란히 밟히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군중들의 강하고 용기 있는 시위와 총을 들고 막아서는 경찰들과의 충돌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했죠. 늦은 밤 글을 마치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오늘은 무엇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은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잠에서 일찍 깼어요. 어제 총을 쏘아대며 시위를 막는 경찰들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들이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죠. 태국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분노에 찬 모습들, 그들의 울부짖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는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던 김진석 씨를 떠올려 봤어요. 진석 씨가 설명해 주었던 그들의 시위 방식이 많이 인상 깊었죠.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뭉쳐서 변화를 요구했으며 결국엔 이루어냈습니다. 또 안 기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깨달은 한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예의와 평등에 대해서 써 내려가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빠짐없이 표현했어요.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서 있으며 우리가 배울 점들을 기록하듯이 적어 나갔습니다. 그 시작은 희망으로 여기 태국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에 저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기사에 영롱하게 새겨 놓았죠.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정치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들과 맞서 싸웠고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들의 거침없는 결단과 용기에 대하여 배울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힘겨운 함성으로 표출하고 울부짖던 군중들의 마음과 표정들을 알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약했던 힘도 강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끼면서 저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거라 믿고 엔터를 눌러 마침내 기사를 보냈습니다. 저의 기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퍼져나가면서 네트워크, 소셜미디어로 바람같이 퍼져나갔어요. 어디를 가든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되었죠. 다른 동료 기자들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건 태국의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와 메일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꿈과 희망을 갖게 해줬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한국을 나쁜 편견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며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안홍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교를 그만두고 형편상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앞으로 아버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제가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날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정치인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다시 만든 개정과 법이 통과되면서 왕족, 그리고 부자, 즉 하이소들이 저지른 사건들도 조사가 들어갈 거라는 소문도 들렸어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태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죠. 그건 탄탄대로가 펼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같은 정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그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메시지로 전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달음을 주는 거울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안홍과 함께 저녁을 먹고자 만났어요. 우리는 팟타이를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안홍은 학교를 중단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고는 있지만 그나마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고 살아가고 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사건들을 다시 묻고 있고 조사 중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한 사건을 묻고 보상도 받아서 다시 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하고 싶은 게 제일 큰 바람이라고 했죠. 저는 반짝이는 안홍의 눈을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그 밝은 빛은 이 더러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란 걸 얘기해 주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해주었습니다. 안홍과 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홍이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을 돌려 바라보자 마이크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홍은 오늘도 시위하는 집회가 있대요라고 했죠. 아직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합류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평등을, 또 다른 사람은 자유를 적은 문구를 들고 모여들었죠. 모인 군중 속엔 뜨거운 에너지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도 합류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년의 아주머니는 우린 긴 세월 동안 빈부의 격차로 슬픈 나날을 보내왔지만 지금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처음에 열린 시위는 시작에 불과했고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벗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든, 나이가 들었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던 어떤 큰 벽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변화되어가는 집회는 날이 저물어가면서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지만 열기는 머물러 있었어요. 안홍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은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며 말하고 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공감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며 걷다가 저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나라엔 정부의 변화만이 아니란걸요. 태국이 나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것을요. 앞으로 태국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이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이면 저는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저의 눈과 귀는 태국을 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태국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태국에 있으면서 정말 깨달은 건 한나라 땅에 같은 종족인 사람들에게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도 심하며 보호하지도 편을 들어주지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권세는 없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뛰어난 인프라를 가졌고 그렇게 시위하는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선진국 중에 우뚝 서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은 존경스러운 나라, 멋진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태국의 왕족들이 쓴 생각으로 부패되는 정치를 하고 국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으니 태국에서 1순위로 꼽히는 부자들만 다닌다는 마히돌 대학생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선진국가 한국을 제 멋대로 도둑 나랑 못 사는 나라라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며 바라보는 한국을 태국도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보고 배워야 하며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태국 정부가 만약 변화가 없다면 정말 블랙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늦기 전에 말이죠. 이 순간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한국을 본받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임스 폴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